금융으로부터 사회혁신 등 다양한 연구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낙후 지역의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시기도 하실 만큼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많은 활동도 현재 하고 계십니다. 네, 김경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경민이고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는 4, 5년 전에 중앙도서관에 공부하러 많이 왔었는데 몇십 년 만에 오니까 되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데이터의 도시하고 짧게 혁신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연구하는 분야가 저희가 환경대학원에 있습니다만 소속은 도시계획이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 사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금융이어서 약간 좀 뭔가 거리가 먼 좀 인간 영역이긴 한데 그래서 본 내용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를 하는지, 그리고 이 연구가 어떻게 기존의 정책, 약간 잘못된 정책 것들을 알려준다든지, 또는 사회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선언적으로 인지하는지,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슬라이드는 1930년대에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가 있어요. 미국 건축가인데 그분이 이제 조감도예요. 미래의 도시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데, 당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19세기 산업도시가 굉장히 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오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환경 문제 일어나고, 또는 사회적 격차가 발생되고, 그래서 당시 해결책들을 여러 사람들이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은 약간 좀 재밌는데, 포인트가 되나요? 좌측 꼭대기 보면 큰 건물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라디오 같은 거 송수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새롭게 기술이 발생을 한 거죠. 라디오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혁명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반드시 집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막 퍼져서 근무할 거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큰 길들 있잖아요. 이게 고속도로인데 당시에 고속도로 컨셉은 없었어요, 사실은. 고속도로라는 게 사실 히틀러가 독일 만들면서 이렇게 한 건데, 고속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면은 교통혁명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는 거는 여기 앞에 보면은 이 텔레포드라 그래가지고 날아다니는 자동차잖아요, 사실은. 저거를 한 5년 전에만 생각을 했어도 저거 완전히 사이파이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게 사실 지금 실현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물론 100년 전 이야기지만은 어떤 기술 혁신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행위를 변화를 시키고, 이제 공간을 변화시키고, 이제 도시 계획 또는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준 거기 때문에 본 주제가 오늘이 이제 디지털을 활용한 사회 혁신인데, 이런 디지털 기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혁신시킬 수 있고, 사회라는 게 사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다루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도시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윤정수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정의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시민들이 문제를 발견을 하고 물건을 누군가는 해결하는 거잖아요. 해결하는 방법론으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페어 테크놀로지, 적정 기술도 활용할 수가 있을 거고요. 금융적인 기법도 있을 거고요. 오늘의 주제 이제 디지털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제 이 디지털을 활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의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는 게 이제 도시계획 쪽이니까, 저는 이제 오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 이 강연을 의뢰했을 때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제가 좀 컨트리뷰션 할 수 있을지, 이 컨퍼런스에서. 제가 이게 강연은 이제 제 연구와 관련된 것들인데, 연구를 하면서 이제
데이터하고 도시를 어떻게 접목을 시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는 이제 왜 데이터가 중요한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데이터가 중요한 걸 넘어서서 뭔가가 의미를 우리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것들을. 데이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딘가 숨어 있고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그렇다고 누군가는 이거를 가공을 하고 해석을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멀리 알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제 데이터만 주어지면 해결될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양한 영역에서 그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시민들의 영향도 필요하지만은 전문가적인 의견들, 전문가도 대단히 많은 사람, 필드에서 전문가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는 부동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결론 같은 건데 오픈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오픈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 분석할 때 디지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각각에 있는 어떤 서브젝트 주제에서 그 도메인 날리지가 얼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건데요. 이제 요즘 부동산 좀 이슈잖아요. 이슈여서 그냥 가정이 시나리오인데 사실 연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가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저희 가설은 이런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동산 폭등을 염려해서 적정 가격대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거예요. 은행에 방문을 해서 이제 파이낸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기지 론을 받아야 할 텐데 은행 담당자는 사실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득이 얼마인지 소득 대비해서 얼마큼 빌려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빌리는 사람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또 이거예요. 매입하려는 아파트에 대해서 몇 프로까지 빌려준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대기 몇 %까지인데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웃겨요.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택 처음 사본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아마 내가 사는 가격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가격이 9억이라고 하면은 9억에 대해서 70%까지 대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그 인지된 시장 가격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싸게 9억이라고 산다고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뭘 대비 대출을 해주냐면은 그 지역에 있는 인덱스, 그러니까 보통은 다 KB 국민은행 아파트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 대비로 대출을 해줘요. 근데 이게 지금 좀 이따가 또 KB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아는 분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2011년에 아파트를 샀어요. 분당에서 경매로 9억에 샀는데 당시에 이제 9억에 샀으면 이제 70%까지 나오니까 97에 63, 66억 3천까지 파이낸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은행을 갔더니 은행 직원은 당시에 KB 인덱스를 지수를 했을 때 적정가가 본인들은 12억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KB 인덱스 지수에 약간 좀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호가 지수 인덱스인데 그렇게 된다면 12억이라고 하면 12억의 70%는 사실은 8억 4천까지 돼요. 이 사람은 초기에 한 3억 정도의 자기 에쿼티가 있어야 되는데 6천만 원 정도의 에쿼티로 그 물건을 산 겁니다. 그럼 이건 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냐면은 사실은 이게 나중에 그 금융권에서 그걸 묶어가지고 몰기지 MBS라는 걸 발행해서 팔아요. 근데 MBS라는 거 거기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얘기여가지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핵심적인 건 뭐냐면은 부동산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은행 대출할 때 가격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된 지수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대부분이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아마 오후에 국토부 사무관이 아마 설명을 할 겁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지금 오픈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뭐냐면은 매매의 경우에 전국에서 아파트, 연립, 단독, 오피스텔, 토지, 건수, 트랜잭션, 매매된 거를 공개를 해요.
2,600만 건이고요. 아파트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이거 200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 지금 748만 건이 있습니다. 기타도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제가 제 제작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스카이라고 그러고 그냥 SNU 김경민 이성중인데 원래 LE인데 YI로 바꿨어요. 그 친구 저 때문에 그 성 영문을 바꿨는데 그래서 스카이라고 만들었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보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의 인덱스가 지금 통용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KB 국민은행 인덱스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한국감정원 실거래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KB 지수라는 걸 보면은 저기 초록색 라인인데 여기 굵은 회색 선이 실거래가 국토부에서 나온 실거래가 평균이에요. 보시면은 저게 시장을 가장 잘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굵은 회색 선은 굉장히 움직임이 변동폭이 굉장히 존재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근데 초록색 라인은 굉장히 스무스해요.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폭등했잖아요. 주택 가격이 폭등하면서 회색 라인을 보면은 굉장히 변동을 하면서 폭등을 합니다. 근데 초록색 KB 지수는 그게 굉장히 플랫해요. 첫 번째는 폭등하는 기간에 KB 지수 같은 것도 굉장히 평평하게 나타나고요. 2010년부터 14년까지가 사실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KB 지수가 사실은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좀 더 높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호가여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KB 지수라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개인들한테 물어봐요. 가격이 도대체 얼마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가격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굉장히 떨어질 때 가격을 상당히 약간 높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만약에 폭등하는 기간이어도 그거 약간 잘못돼서 이렇게까지 폭등할 게 아니야. 그러면서 약간 좀 조정을 해서 자기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 세계 부동산 연구에서 호가 지수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봐야 들었던 문제들, 그러니까 가격이 실질적으로 폭락하고 있을 때 호가 지수는 좀 더 높게 반영을 하고요.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 호가 지수 좀 더 낮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당시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실질 거래 가격이 9억임에도 당시 호가 지수 KB 인덱스를 하면은 12억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게 항상 반등을 할 때 호가 지수는 시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실질적으로 2014년에 가격이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바닥 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개인들은 좀 더 기다렸다 봅니다. 아직 아닐 거야. 그거는 약간 잘못됐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다음 기에 가격이 오른 걸 확인을 하면은 지금 바닥 친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닥을 치게 돼요. 이렇게 되면 호가지수 인덱스라는 게 상당히 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택을 구매하실 때 KB 인덱스 갖고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두 번째 인덱스는 인덱스 얘기 좀 재미없긴 한데 한국감정원 인덱스라는 것도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실거래 갖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국감정원은 똑같은 물건이 반복 매매되는 경우에만 그걸 갖고 지수를 만듭니다. 그럼 이때 어떤 또 문제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 반복 매매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정말로 좋은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는 주택을 팔지 않고 끝까지 홀드할 거예요. 근데 주택이 반복적으로 매매되는 것들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경우에 주택들이 반복적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게 그 주택 시장의 대표 샘플로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데이터가 오픈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덱스가 약간 이상한 것들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만약에 괜찮은 인덱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주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줍니다. 근데 이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인덱스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계량 경제학적인 폭넓은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덱스가 부동산 관련된 인덱스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이게 디지털을 활용한 혁신이라는 게 만약에 어떤 특정 서브젝트로 에 대한 것이라면 그 특정 서브젝트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물론 시민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나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것도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들었던 인덱스 같은 것들인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 같은 것들을 비교를 할 때 사실은 신문에서 나온 것들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뭐냐면요. 항상 뭐 전주 또는 1년 전 얘기를 할 때 명목 가격을 갖고 얘기를 해요. 명목 가격이라는 거는 당시에 써였던 가격 그 자체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파란색 데이터 밑에 있는 데이터가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만든 인덱스예요. 그 인덱스를 보시면은 2008년 12월하고 2017년 1월하고 2017년 1월이 여전히 약간 작아요. 여전히 좀 낮아요. 근데 그거 말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실질적인 가격이 아니고 그냥 당시의 가격대로 하거나 아니면은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본다고 하면은 2008년 12월 대비 2017년 1월은 벌써 한 20%가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이런 명목 가격 갖고 하면 안 되고요. 실질 가격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어저께 평가옥에서 냉면을 먹었는데 13,000원이에요. 2018년 5월 기준으로 냉면 하나가 13,000원이거든요. 근데 2018년 12월 달에 냉면은 10,000원이 안 됐어요, 사실은. 당시에 10,000원하고 지금의 10,000원 얘기가 다른 겁니다. 이게 또 뭘 뜻하냐면은 실질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이 분석은 2017년 6월 기준인데 2017년 6월에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2018년 12월보다 낮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또 뭐냐면은 우리가 1인당 GDP를 했을 때 작년에 3만 원을 돌파했어요. 사람들이 소득수 더 많아지는데 아파트 가격이 2008년보다 낮다고 하면은 그때는 포텐셜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 올 초에 물론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을 했습니다만은 가격이 오른다는 건 사실은 경제 여건의 상황을 고려하거나 실질 가격을 고려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했던 것들은 이제 구별로 이제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별도 아니고 동별로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또 다른 기술, 그러니까 GIS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뭐 성동구도 이제 뭐 이런 사례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당시 가격 대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실제 가격을 했을 때 강남이라든지 강동구 같은 경우에 작년 2017년 여름이 2018년 12월보다 여전히 낮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거는 동별로 제가 만들었던 인덱스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동마다 가격의 급등락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개포동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갑자기 오르는 게 나타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갑자기 가격이 폭등한 것이고, 대치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진폭이 높지는 않습니다. 대치동은 당시에 재건축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이고요. 삼성동하고 신사동은 전혀 다른 패턴을 보여줘요. 이건 또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교육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대치동하고 개포동하고 대치동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엄청나게 많은 시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다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동과 신사동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조그맣게 있고, 전체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라면은 다세대 연립도 굉장히 반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아파트가 대표 주자 인덱스도 아니뿐만 아니라 아파트 안에서도 서로 다양한 상품군들이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만들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덱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압구정동은 한양, 현대, 미성 아파트가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동이랑 거의
같은 상품군이라 볼 수 있는데 청담동은 또 얘기가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인덱스를 좀 잘 만든다고 하면은 다양한 그 정책적 시사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밑에 노란색은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근데 보시면 한 번 거래량이 폭등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 2008년, 9년 그리고 이게 14, 15하고 16년인데 거래가 한번 거래가 스파이크를 일어날 때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 한번 딱 치면은 올라갔다가 2009년에 내려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폭등하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데이터가 주는 뭐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봤을 때 압구정동 같은 경우에는 한양, 미성, 현대가 굉장히 그러니까 동일하진 않습니다. 비슷한 류의 그 상품군이기 때문에 이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근데 개포동 같은 경우에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했을 때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한다고 하면은 개포동에 있는 아파트의 어떤 상품군들이 압구정동보다 굉장히 훨씬 다양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산정도로 보면은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두 개의 마켓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마켓,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하고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위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은 그 재건축 이슈된 아파트들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개포동 같은 경우에 평균으로 얘기해가지고 시장을 분석하다는 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 시장하고 기존 재건축이 일어나지 기존 아파트 시장하고 분리돼서 움직이는 거죠. 또 다른 것들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자세히 봤을 때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송파구 사례 보면은 이제 경관연수가 왼쪽 그래프의 X축이 경관연수입니다. 보면 경관연수가 올라갈수록 평당가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두 번째 그래프는 면적인데 면적이 작은 것들이 굉장히 진폭이 큰 걸 보여줘요. 근데 얘는 뭐냐면은 경관연수가 오래된 것들을 좀 대건축 아파트를 저희가 빨간색으로 칠을 해봤어요.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경관연수가 오래되고 면적이 작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확실히 오르는 걸 보여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성동구 사례인데요. 성동구에 이제 갤러리아 포레하고 트리마즈 같은 좋은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평당 7, 8천 하는 것들이 지금은 그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5천에서 7천. 재밌는 것들은 이제 이렇게 되는군요. 오래된 아파트들이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분화됐다가 갤러리아 포레나 트리마즈 같이 좋은 아파트들이 고급 아파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더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동구에 두개 큰 아파트들을 빼고는 사실은 그쪽이 수제화 타운이면서 서민들 집적지거든요. 근데 지금 재건축이 일어나는 좀 약간 큰 맨션 같은 경우에 가격 평당 4천, 5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된다면 이때 재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거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주거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 몇 개만 설명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서도 재미있는 거를 알려주는 게 사실은 이 지하철역 승하차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하차예요, 하차. 그러니까 역삼역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많이 내렸다가 이제 오후에 퇴근할 때 이제 6시에 딱 피크를 띄고 사람들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때 또 피크는 뭐냐면 아마 열심히 야간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승차할 때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는데요. 하차할 때 디스트리뷰션이 약간 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노동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림역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거지여서 승차를 하고 나중에 하차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디스트리뷰션이 좀 넓게 분포를 합니다.
강남역은 좀 재미있는 게요.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차도 많이 하는데 또 승차의 경우에 두 번의 이 꼭지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6시에 한 번 일어나고 10시에 한 번 일어나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술 먹고 놀다가 이제 이때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트리뷰션이 두 번 일어나는 거고요.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같이 움직입니다. 일자리하고 두 곳에 맺히지 않는 건데 이제 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상업 활동이 일어나는 거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승차할 때 이때 한 번 일어나고 또 이때 한 번 또 일어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요, 그 지하철역 같은 경우에 홍대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승차가 이렇게 두 번 일어나는데 패턴이 6시하고 10시 딱 두 번 찍혀요. 그러니까 아까 강남역도 마찬가지로. 근데 어떤 지역들은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에 사인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차가 사람들이 내려서 그 지역에 가는 거잖아요. 하차하는 게. 하차가 3시부터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계속 올라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종로상가 같은 거 대표적인데 익선동이 2013년도부터 뜨면서 이 패턴이 굉장히 이렇게 잡혀요. 지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디지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지역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미리 사인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사인이 있다고 하면은 정책이 선언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가 약간 좀 제 부동산 쪽이어가지고 좀 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데이터를 끄집어서 해석을 할 때 도메인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도메인 날리지에는 만약에 인덱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계량 분석도 중요합니다만은 제가 발표한 쪽에서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관광 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리테일 상업 시설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같이 뭉쳐야지 정책에 대해서 효율적인 또는 선언적인 그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지 이 분석 자료가 실제 정책에 활용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앞에 앉아서 발표를 계속 들었는데요. 발표를 다 듣고 나니까 좀 교수님과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네요. 혹시 질문 있나요? 질의응답을 2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관심은 많으신데 딱히 질문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참 저는 이제 주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샀는데요. 물론 지금 안방만 제 거고 나머지 거실과 이제 방 2개가 은행 겁니다. 아직 은행과 현재 공동 소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수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지금까지 어떤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현재까지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그런 인덱스 지수를 트래킹을 하셨는데 혹시 앞으로 변화될 부동산의 가격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필요한 데이터나 혹시 가능하다면 필요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 그게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품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인덱스를 만드는 이유는 사실 그 시장 자체의 과거의 위험성도 체크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상업 쪽이라고 하면은 미래 예측 가격을 발표를 하는 게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지식하고 금융 지식이 같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자율 이런 팩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주택 수요라든지 공급과 관련된 데이터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가격 예측 모형은 이미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경민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